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암담한 게 묵고 따블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시장은 짧고 굵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늘고 길게 가는 거거든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구분할 때 적어도 나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은 좋아요 까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스테디셀러 작가가 되는 거라는 출판업계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2010년부터 이제 나온 책인데요. 올해 벌써 개정 4판을 맞이했습니다. 투자 전략편은 2014년 이후로 작년 말에 다시 한번 개정 2판을 출간하신 스테디셀러 작가님은 바로 강병욱 박사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세종사이버대 경영학부 겸임 교수님, 또 유비온 경영연구소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전문교수 활동을 이제 역임하시면서 키움증권 하우스2스탁과 또 채널K 대표 강사 및 MC로서도 유명하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병욱 박사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어떻게 보면 12년 전에 출간된 기본서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디셀러로 탄탄하게 자리 잡은 거 보면 역시 좋은 주식 교과서라는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이 책이 있고 다 시리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편이라든지 투자 전략편 등등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본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보면 제 친구들도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도 많이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통화 정책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고금리로 고금리라기보다는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72의 법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2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72 나누기 이자율 하면은 내 재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금리가 1%라면 72 나누기 1 하면 72잖아요. 72년. 그러면 이제 내 재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72년 걸리는 거죠. 뭐 2%만 되더라도 36년이니까 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생망이라고. 네, 이번 인생도 많이 써요. 이번 생에 뭐 내 재산을 2배 만드는데 걸리는 그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재산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거는 이제 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주식 투자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변도 더 넓어지고, 다만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주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이 책을 개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또 개정판을 내셨으니까요. 개정판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개정판에 보면 이제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례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지만 사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는 코로나19를 지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참여가 있었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풍부한 역시 사례를 사실 책을 보면서 저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책에서 많은 주식 투자 전문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정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해 주십니다. 역시 이 책에서도 이제 다양한 주식 초보들이 꼭 마음에 품어야 될 그런 투자 원칙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많은 주변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투자 원칙으로 삼아줬으면 하는 그런 투자 원칙이 있다면 몇 가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책을 썼지만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주식 투자 사실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 한 30년 넘게 이 주식시장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바람이 불 때는 사람들이 주식에 발을 들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벤저민 그레이엄이 한 주식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마라. 예.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다 돈이 벌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원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바로 이제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어떤 주식 투자 원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뭐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 애향심을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 투자할 때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그 웃긴 얘기지만 주가가 올라가도 괴롭고 주가가 떨어져도 괴로워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괴롭고, 주가가 떨어지면 속이 쓰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행복한 투자가 된다면 뭐 투자는 언제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편에서는 사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 위험도, 이거 다들 처음에 주식 계좌를 이제 개설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이제 관건인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 뭐 인터넷 회원가입을 각종 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약관 같은 거 다 안 보시고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주식 투자를 마음이 앞선 분들은 이 투자 위험도를 그냥 스킵하거나 정말 대충 응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투자 위험도별로 이 금융자산의 몇 프로씩을 좀 주식에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이제 계좌를 개설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본인의 위험 성향을 평가하잖아요. 제대로 잘 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주식 투자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공격적 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주식을 하게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수수료와 같은 이게 그 명시적인 비용이 나간단 말이에요. 수수료, 세금 이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가만히 있어도 손실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살 때 수수료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이자를 가지고 이제 그 완충을 시켜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금리 상품들이거든요. 물론 돈을 빨리 버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음처럼 빨리 벌고 싶다고 해서 돈이 다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은 재산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절반은 주식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금리가 아무리 낮더라도 금리 상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밸런스가 되게 맞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식 떨어지게 되면 뭐 저기 그 금리 상품에 돈을 좀 빼가지고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빼가지고 금리 상품에 더 채워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요즘에 저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암담한 게 묻고 따블로 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영화에 나왔던 대사가 네,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짧고 굵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늘고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의 파도를 보면은 길면 10년, 짧으면 5년에 한 번씩 큰 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남아 있어야지 그 복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저기 그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지뢰를 밟아서 저기 그 부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망해 버리면은 복수할 기회가 없잖아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구분할 때 적어도 5대5.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6대4 정도까지 뭐 양보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이제 금리 상품이라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제일 상식적으로 와닿는 건 이제 예적금. 이 일단 기본일 것 같고요. 예적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채용 펀드가 있습니다. 공사채용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운용을 하니까, 낭패를 보는 일은 거의 없죠. 뭐 금리가 그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그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채용 펀드나 예적금. 예, 괜찮습니다. 예. 또 항상 또 제가 보면서 감명 깊었던 게 이 책에서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 항상 다른 분들도 뭐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하다 강조를 하시는데, 이거 사실 개인 입장에서 엄격하게 스스로 지키는 게 되게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1000주 정도 산다고 했을 때 300, 300, 400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시고, 또 손절매는 칼같이 하시되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해줬는데, 뭐 그 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책에서 예시로 든 거 말고 또 다른 분할 매수 매매를 하시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거나 뭐 다른 사례는 또 없을까요? 일단 뭐 분할 매수하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시간의 길이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30% 사고 점심에 30% 사고 저녁에 40% 사고 분할 매수 끝.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면 좋은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그 했던 그 이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라미딩 전략은 내가 샀는데 전고점을 넘어갈 때마다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0% 사고, 그리고 전고점 넘어갈 때 또 30% 사고, 그 다음에 고점 넘어갈 때
마지막 40%는 다 집어넣어라. 우리는 이제 분할 매수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타기 전략은 사실은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실이 평균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손절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매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지 매도를 해야 되냐. 요즘 사람들은 10% 정도 올라가면은 막 심장이 뛰어요. 왜냐면 지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10%만 돼도 이게 뭐 7년치 이자니 10년치 이자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주식이 한번 움직이면은 10배거, 10배짜리도 막 나오고, 그다음에 뭐 보통 2배, 3배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큰 시세를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익을 잘라요. 그러니까 10%막 자르니까 먹은 게 없는 거예요. 손해볼 때는 뭐 20%씩 손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샀는데, 10% 떨어지면 나는 무조건 팔아요. 이게 손절매거든요. 근데 올라갔어요. 올라가게 되면 10% 올라가면 난 안 먹어. 나는 본전에 팔 거야. 그리고 20% 올라가면 나 안 먹어. 10%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10% 위에 이제 10%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고, 또 머리와 꼬리는 남들 돌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을 지키시는 거. 100% 올라가게 되면은 나는 80%만 먹을 거야. 200% 올라가면 나는 150%만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큰 시세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식을 뭐 어떻게 사야 되는지 조급하니까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기술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일수록 신용매매나 미수매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증거금 이상으로 이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초보일수록 반드시 여윳돈으로만 주식을 이제 투자하라고 권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최근 젊은 세대 분들을 보시면 뭐 신용 미수매매는 이제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냥 은행권에서 제1금융권이라든지 제2금융권에서 그냥 신용 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월급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마이너스 통장 이자 정도만 부담할 수 있으면 뭐 부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2030 세대,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의 그 움직임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 코인 시장에 전체 거래 대금의 46%가 MZ 세대래요. 그런데 그 MZ 세대의 평균 그 계좌 금액이 3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굉장히 빠른 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MZ 세대가 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주 빨리 큰 돈을 버는 것. 그래서 빨리 나도 집을 사야 되겠다. 이제 목표가 이제 거기까지 가 있는데 마음만 급하게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건 아니고요. 또 특히 투자라고 하는 것은 멘탈 게임이에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경제 이해력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경제 이론이라든지 주식 투자 이론에서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데 저도 뭐 큰 부자는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 이게 경제 이해력만의 싸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멘탈 게임인데 이 멘탈이 누구보다도 강건해야지만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멘탈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남의 돈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뭐 마이너스 통장을 한다든지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출 만기가 오면은 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잖아요. 이게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죠.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대출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딱 못 팔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남의 돈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주식 투자하면 그래도 몇 천만 원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이제 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돈을 다 잃어도 내 생활에 전혀 그 변화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그 젊은 직장인들 뭐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점심시간에 별다방 콩다방 가가지고 이제 하나씩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 아메리카노라든지 이런 거 좀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오는데 내가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남들 몰래 탕비실 들어가고 카누를 타먹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내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는 자동차 배기량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의 돈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함정에 다 빠져서 분화방처럼 주식시장에 왔다가 다 타버립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주변에 친구라든지 지인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으면 사실 본인도 막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저같이 뛰어들게 되는 그러면 이미 늦은 거죠. 왜냐면 내 친구가 주식해서 돈을 벌 정도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번 기회는 내 기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뒤늦게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멘탈을 강화를 해야 된다면 또 저희가 주식을 투자할 종목을 분석할 때는 펀더멘탈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펀더멘탈은 뭐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뭐 흔히 뭐 상향식, 하향식, 뭐 바텀업, 탑다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주식 초보일수록 사실 이 복잡한 각종 거시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개념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초보일수록 이 개별 종목부터 뭐 보기보다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먼저 보자고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 경기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이제 경기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책이 좀 많이 나와 있고, 이론들도 탄탄하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피터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인베스트먼트 클락, 그러니까 투자의 시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시장에서 가지는 기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4시간짜리 시계를 이제 자정부터 새벽 3시,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 오후 6시에서 저녁 9시, 또 저녁 9시에서 자정, 이렇게 이제 내등분을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정이 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날이 왔잖아요. 그러면 좀 새날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기대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깜깜하지 않습니까? 지표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새벽 3시를 지나고 나면 이제 뭐 겨울에는 그렇지 않지만 한여름에는 이제 서서히 동이 터옵니다. 날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날이 밝으니까 이때는 기대도 좋고, 그리고 지표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 6시 되면 52시간이라 빨리 퇴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거에는 대체로 이제 6시 퇴근하니까, 퇴근하면 뭐 날 저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시가 넘어가면 기대가 줄어들어요. 기대가 나빠지지만,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입니다. 땅거비도 아직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9시를 지나게 되면 요즘에 또 뉴스들이 다 빨라졌지만, 과거에는 9시 뉴스였잖아요. 9시 뉴스 보면 이제 자리 깔아야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대도 나쁘고, 지표도 나쁜 거예요. 요 내등분을 해가지고 기대가 좋은데 지표가 안 좋을 때는 주식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기대도 좋고 지표도 좋을 때는 실물 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물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딱 와닿지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부동산 이렇게 제 책에는 적어놨는데, 부동산 말고도 뭐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그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6시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대가 저물고 지표가 좋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기대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표도 안 좋을 때는 이때는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피터 오펜하이머의 이제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를 맞춰 놓으면 투자하시는 분들도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투자 시계 정말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또 제일 어두울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제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뭐 희망도 한번 다룰 겸 박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네. 오펜하이머의 투자 시계 모형에서 보면 지금은 한 몇 시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시공간의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후 6시 정도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좀 비중을 좀 놓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계절이 완전히 반대인 데가 있잖아요. 북반구에 있다가 남반구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딱딱 시계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항상 내가 현금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또 액션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의 준비를 하시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또 기본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 되게 많은데, 경제학 전공을 안 하신 분들도 이 주가가 이제 거시경제 변수랑 갖는 관계에 대해서 표 하나로 정말 딱 요약을 해주셨는데, 헷갈리신 분들은 이거 사실 핸드폰에 저장해서 계속 심심할 때마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거시경제 변수 지표 중에 올해 주식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변수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997년 IMF 저기 그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했어요. 자본시장 완전히 개방하고 그리고 외환시장도 대체로 다 이제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가면서 개방이 된 상태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이게 항상 강세 통화국으로 돈이 움직이는 게 이게 이제 그 국제 자본시장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약세, 달러 강세고 환율이 내려오면은 원화 강세, 달러 약세란 말입니다.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예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미국으로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주식 팔고, 채권 팔고, 그러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원화 자산을 사야 되니까 그냥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환전해서 채권 사든지 주식 사든지 이게 되고 연구를 해보면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가 바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그 포털에 가서 아니면 저기 그 HTS에서 환율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미국 달러도 있고 일본 엔화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위안화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 저기 그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지를 한번 훑어보시면 그럼 아 돈이 지금 남미로 가는지 아프리카로 가는지 동아시아로 오는지 아니면 어드밴스 마켓으로 가는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금리가 내려온 데가 있단 말입니다. 금리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보고 금리를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식은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아침에 그래서 첫 번째 점검하시는 것은 환율, 두 번째는 밤 사이에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느냐.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걸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경기를 예측하는데 너무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경기 전행 지수도 봐야 되고 막 하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간단하게 그 보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제 금리 스프레드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 스프레드는 뭐냐면 서로 다른 채권 간의 금리 차이를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금리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만기가 다른 거, 그러니까 장기채와 단기채. 근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채 쪽에서 이제 현금을 조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는 사인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 차만 생각하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도는 겁니다. 돈은 돌아야지 된다고 해서 돈이라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고 돌아야 돈이라고. 돈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용도가 높은 채권에도 돈이 가고 신용도가 나쁜 채권으로까지도 돈이 가는. 그러니까 경제에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이제 그 자금이 흘러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신용과 관련되는 스프레드는 축소가 돼야 돼요. 만기 스프레드는 커지고 신용도가 서로 다른 저기 채권 간의 금리는 줄어들고 요 두 가지가 딱 맞게 되면 이때는 제가 뭐 저기 그 유튜브니까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은 눈 감고 주식 사도 됩니다. 요게 합치가 되면. 근데 요게 미스매치가 되니까 이게 좀 그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건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하고 계시면 내가 지금 시장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장단기 금리 차를 보통 이제 수익률 곡선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익률 곡선,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좁아진다, 축소된다. 특히 요즘 최근에 보통 이제 미국 이제 시장을 기준으로 많이 금리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표 금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격차를 이제 장단기 금리 차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요즘 너무 빨리 축소가 됐다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미국의 고용 지표라니 나오고 보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기가 좋아지는 걸 이렇게 우리 휴대폰 보면 이렇게 액정을 갖다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제 그 보면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표를 가지고 보면 그냥 바닥 경기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은 돈이 풀려져 있으니까 미국에도 다우지수라든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이건 이제 돈의 힘이지 경기의 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을 막 풀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리 스프레드가 더 설명력이 높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기본편에서는 어김없이 가치 투자 방법과 재무제표의 기초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도 다뤄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다들 주식 사실 때 뭐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든지 아니면 워런 버핏의 책을 읽고 와, 나도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자가 될 거야 라고 이제 다짐하고 보통 처음은 주식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 진정한 가치 투자에 대해서 되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박사님께서 정의하시는 좀 이 진짜 가치 투자는 뭔가요? 일단 뭐 가치 투자는 사실 그 워렌 버핏의 그 방법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복리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복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워렌 버핏이 봤던 가장 그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거든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내느냐 하는 건데, 버핏 같은 경우는 본인은 저기 그 한 23% 정도의 복리 수익률을 올렸다 그래요. 23%만 우리가 모두 얘기했던 72의 법칙을 빗대 보면은 72 나누기 23 하면 약 3.5가 나오거든요. 3년 반에 자기 재산을 2배씩 불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0억 불까지 이제 늘어났던 것이죠. 복리 투자의 가장 기본은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그 기업이 그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주식 투자의 묘미죠. 근데 그걸 찾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고, 저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예. 저도 ROE 기준으로 사실 종목 스크리닝을 해보면 뭐 요즘 MTS나 이런 데서도 사실 ROE도 제일 높은 종목으로 매일매일 사실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매일 바뀌는 그 기업을 일일이 들여보면서 사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또 막상 또 기계적으로 그래. ROE가 제일 높으니까 이 주식을 그냥 그럼 올인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러면 실망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해주셨는데, ROE가 책에서도 최소 15% 이상인 종목을 고르라고 하셨지만 또 반드시 ROE가 마냥 높은 게 또 능사는 아니라고 해주는데, 그 이유? 이제 ROE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긴 한데, ROE의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부채를 갑자기 늘리면 ROE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M&A를 할 때, 이제 적대적 M&A가 있을 때,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뭐 독약 먹이기, 포이즌 필이라든지 이런 전략이 있는데, 이때 뭘 하냐면, 갑자기 부채를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ROE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ROE가 증가하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어느 해에 갑자기 ROE가 팍 올라갔다. 이제 뒤져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차입을 한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채권을 발행한 게 있는지. 그래서 부채 비율이 올라서 ROE가 높아진 기업은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할 때 뭐 여러 가지 볼 게 많지만, 이렇게 다 골라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돈을 지키는 그런 목적이라면은 뭐라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볼 때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또 가치평가 지표만으로 뭔가 좀 이 해당 주식의 과대평가, 과소평가 여부를 좀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책이 많이 좀 들어오는 학자 한 사람이 에스워스 다모다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다모다란 책을 하나 감수를 보기도 했었는데, 내러티브 앤 넘버스, 그 사람들 많이 봤더라고요.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요. 다모다란 교수가 쓴 책, 1996년에 나온 밸류에이션, 인베스트먼트 밸류에이션이라는 책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PBR하고 ROE의 관계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ROE가 높으면은 그 사람들이 ROE 높은 종목 사야 되겠다. 이런 거 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ROE가 낮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ROE하고 PBR하고는 같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ROE가 낮은데도 PBR이 높은 기업, 이거는 실력이 없는데 주가만 올라간 거예요. 이건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ROE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PBR이 낮은 이런 그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숨어있는 진주가 되는 거죠. 표들 간의 어떤 그 매치업을 통해 가지고 그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들도, 이제는 눈으로 드러나는 지표들은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는 없는 것이고, 지표들을 가지고 좀 가공을 하는 그 작업들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